안녕하세요. 얼바인 리얼터 제시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셀러로서, 바이어로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바로 오퍼인 것 같습니다. 바이어로서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셀러로서 집을 팔 때도 그렇고 나는 오퍼를 낼 거야 아니면 나는 이번에 오퍼를 받았어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오퍼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국에서 이 오퍼라고 하는 것은 집을 구매할 때 쓰는 계약서를 얘기하고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겠다고 그 의사를 내비친 이 오퍼 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셀러가 사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식적인 집의 구매 계약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 서류 따로 있고 집을 구매하겠다는 구매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가 집을 사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는 이 오퍼 서류를 썼는데 셀러가 오케이 이거 좋아요 하고 사인을 하면 바로 그 서류가 이 계약서가 되고 합법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 오퍼 서류를 처음에 잘 알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이어랑 셀러랑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집을 사고 파신 적이 있으신데 근데 이 오퍼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퍼 서류에 어떠한 조건이 어떻게 써 있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퍼 서류를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퍼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이 26장의 오퍼 서류 중에 핵심 사항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퍼 서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끝이 없죠. 이렇게 26장의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여기 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Date prepared는 이제 이 오퍼 서류를 쓰는 날짜,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지금 이 날짜를 쓰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 바이어는 길동이 형님으로 할까요? 홍길동 씨가 이제 얼바인에 있는 집을 구매하려고 ABC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셀 넘버, 집마다 다 고유의 이 파셀 넘버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알아서 찾아서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러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그리고 또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기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부터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다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이렇게 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훨씬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구매 가격, 이제 얼바인에 있는 집을 200만 불에 구입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200만 불에 나는 구매를 하겠습니다. 근데 100% 캐시를 하겠다면 올 캐시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대출을 받는다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크로 기간인데요. 에스크로 기간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서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날짜부터 에스크로를 끝나는 날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30일, 이 론을 받는 경우는 30일이라고 적고요. 혹은 이제 캐시로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빨리 끝나서 보통 2주 정도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1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2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아니라 21일로 할 수도 있고 이 날짜는 정말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캐시로 할 때보다 대출을 받을 때 에스크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대출을 받는 그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랜더마다 어떤 랜더는 일을 빨리 조금 더 끝낼 수 있어서 뭐 18일 혹은 21일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랜더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보통 큰 은행인 같은 경우는 왜 우리도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들이 승인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30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론 쇼핑을 하실 때 이자율만 쇼핑하실 것이 아니라 이 렌더가 이 클로징 하는 날짜가 21일이 될지 아니면 25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이 에스크로 날짜가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셀러의 입장에서 내가 오퍼를 여러 개 받았다면 사실 에스크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계약이 중간에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한 셀러는 빨리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5명이 오퍼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에스크로 기간을 21일로 적었다면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오퍼를 넣으면은 3일 안에 이 오퍼는 이제 그 유효성을 잃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initial deposit, 계약금입니다. 계약금도 바이어가 정하기 따라서 1%, 2%, 3%, 뭐 5% 혹은 10%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3%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니까 6만 불이겠죠. 그러니까 3%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왜 3%인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디파짓은 과연 언제 송금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 3일 안에 계약을 서로 하기로 사인한 후 3일 안에 송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얼바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하루 안에,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 나는 정말 이 집을 살 의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계약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론을 받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경우 얼마를 받느냐 여기에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대부분은 20% 정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니까 나머지 80%를 대출받아서 160만 불, 160만 불을 이제 대출받는 금액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20% 다운페이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렌더들이 대출을 할 때 보통 집값의 80%를 대출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따로 어떤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 90%를 대출해주면 집값의 대부분을 사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따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PMI라는 보험인데 그것 때문에 보통 다운페이가 20% 밑으로 내려가서 한 10% 아니면 5% 해서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출받는 금액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 정도는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사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큐펑스 타입을 내가 주거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용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다운페이 금액이 34만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만 불에 20%면은 다운페이가 40만 불이잖아요. 근데 그 40만 불에서 우리가 처음에 디파짓 3%를 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는 17%에 해당하는 금액만 다운페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운페이 20%를 내고 또 거기에 3% 디파짓을 따로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디파짓 계약금은 나중에 다운페이 20%할 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verification of down payment 혹은 verification of all cash. 그러니까 우리는 오퍼를 넣을 때 같이 꼭 넣어야 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roof of fund.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집을 살 수 있는 다운페이나 현금으로 산다면 현금을 갖고 있다는 서류를 꼭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냥 오퍼 서류로 내가 200만 불짜리 집을 뭐 80% 대출받아서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셀러로서는 정말 이 바이어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운 페이먼트가 이제 은행에 있는지 혹은 집을 살 캐시가 충분히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다른 어떤 계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오퍼를 넣을 때 같이 넣어야 하는 두 가지 서류 중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프리어프루블 레터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게 바로 이 대출 기관에서 내가 얼마까지 금액으로 프리어프루블 레터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이 프리 어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을 찾고 나서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으면은 늦어요. 그때 되면은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미 그 집은 오퍼가 들어오고 계약이 바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내가 론 쇼핑을 한 다음에 꼭 그 렌더에게서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틴전시로 왔어요. 사실 이 계약에 있어서 컨틴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컨틴전시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계약 성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컨틴전시에는 이제 론 컨틴전시가 있는데 사실 론이라는 것은 대출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각종 서류를 내서 렌더한테 프리 어프로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이 론이 나오는 것은 그 심사 과정을 계속 거쳐가서 끝까지 이 에스크로 클로징 단계 끝까지 가봐야지 정말 정확하게 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내가 보통 30일 에스크로 클로징이라고 하면 이제 한 17일 정도에는 렌더들이 정말 론이 뭐 99% 나올 것 같다. 아니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바이어한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론 컨틴전시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두고서 그 기간 안에 렌더와 잘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내가 론이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은 지금 여기에 다 기본으로 이렇게 17일들로 많이 써 있는데 17일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틴전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 오퍼의 경쟁력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컨틴전시라는 것은 결국 셀러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틴전시가 있는 기간 동안은 셀러로서는 이 계약이 잘 끝마무리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틴전시 기간이 짧을수록 셀러는 아무래도 더 선호하는 오퍼가 될 텐데 이 컨틴전시 기간은 이 역시도 렌더와 대출하는 기간과 잘 얘기를 해보면 그 기간이 어떤 렌더는 14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렌더는 12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정말 그 대출을 해주는 기간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도 렌더와 긴밀히 협약해서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프레이절 컨틴전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집을 살 때 내가 아무리 200만 불로 지금 오퍼 계약을 썼지만 실제로 이 집의 가치는 뭐 205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집의 가치를 190만 불이라고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200만 불짜리 집이지만 이 집의 80%는 은행이 비용을 댄 것이고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프레이저리 이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 결과에 따라서 대출하는 입장에서 대출 금액을 예상보다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바이어의 입장에서도 내가 오퍼한 가격보다 내 집의 가치가 좀 낮으면은 또 그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프레이절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바이어는 셀러와 또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은 또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컨틴전시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처럼 이제 굉장히 오퍼 경쟁이 치열했을 때는 대부분이 No Appraisal Contingency에 No Loan Contingency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집 가격이 사실의 실제 집 가치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프레이저를 해도 어프레이저 금액이 우리가 썼던 그 경쟁 오퍼의 가격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바이어로서는 불리하잖아요. 근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퍼가 막 30개, 40개씩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는 정말 이 집을 꼭 사야겠다. 아니면 나는 다운페이를 더 어디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컨틴전시를 없애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베스티게이션, 이제 이 컨틴전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을 사기로 결정한 다음에 사실 우리는 집의 겉모습과 인테리어만 보고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홈 인스펙터를 고용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면은 이제 집의 인스펙션을 저 위에 뭐
다락부터 시작해서 뭐 밖에 있는 워터 히터 아니면 에어컨 혹은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세기는 괜찮은지, 아니면 전기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이 자격증을 가진 인스펙터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거의 30장, 40장에 가까운 이 인스펙션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 집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겉으로만 보고서는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면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인스펙션 리포트를 봤는데 조금 내가 안전상에서 위험한 부분이나 크게 손상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셀러와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베스티게이션 컨틴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베스티게이션 날짜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 날짜가 굉장히 짧게는 뭐 3일이나 4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여유 있게 하면은 7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오퍼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집을 얼마나 사고 싶은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날짜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에이전트와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각종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에이전트와 잘 상의를 해서 어떠한 날짜가 성공적인 오퍼를 할 수 있을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 그럼 계약이 성사되고 에스크로가 오픈됐어요. 그럼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집을 언제 소유할 수 있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 집의 타이틀이 변경되는 날짜는 이 집의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가 끝날 때 집의 타이틀도 내 이름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레코딩하는 그 날짜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혹은 셀러한테 내가 조금 셀러 렌트백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오퍼를 경쟁력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셀러인 경우는 내가 이 집을 팔고서 다른 집을 사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셀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현재의 집을 팔아야 거기서 나온 돈으로 다음 집을 살 수 있는 다운페이를 마련하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셀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다음에 뭐 한 10일이나 아니면 2주나 아니면 3주나 이 정도 셀러가 이 집에서 좀 더 머무르겠다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seller occupied, 그러니까 close of escrow date,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나는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이 집에 더 머무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렌트비를 14일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바이어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어 쪽에서 나는 프리로 2주 동안 너한테 프리 렌트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프리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오퍼 서류를 보시면 굉장히 조율할 사항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정확하게 며칠로 해야 돼,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바이어와 셀러와 또 에이전트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그 상황에 맞게 적합한 날짜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혹은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나서도 테넌트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테넌트가 살고 있는 집도 저희가 많이 판매를 하는데, 집의 명의는 집주인은 바뀌었지만 테넌트는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럼 테넌트가 살고 있던 그 렌트 피를 새로운 주인한테 이제 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넌트가 계속 사는 경우에는 이제 테넌트 아큐파이드에 관련된 또 서류를 하나 더 쓰게 됩니다. 주택 구매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아이템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논란 사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제 집을 클로징하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가스레인지도 없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도 없고 식기세척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갑자기 부엌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사항들을 include 되는지 아니면 exclude 되는지, 포함인지 아닌지, 구매가에 포함인지 구매가에 포함이 아닌지를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계약서에서 집에 붙어 있는 것들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집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코드만 뽑으면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인클루드가 아니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벽에 붙어 있는 아이템이지만 꼭 이건 떼어갈 거야. 예를 들어 부엌에 더블 오븐이 있는데 나는 이 더블 오븐은 꼭 떼어갈 거야 하면은 그런 경우 미리 나는 그 오븐은 들어가지 않아 라고서는 여기다가 꼭 쓰셔야지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또 굉장히 많이 논란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예 여기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bathroom mirror. 이 화장실에 거울을 마음에 드는 걸 붙이신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논쟁이 됐었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bathroom mirror는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미러가 뭐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굉장히 예쁜 미러다. 그래서 나는 빼고 싶다. 그럼 또 여기에다가 미러를, bathroom 미러를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게 포함인지 포함 아닌지를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해줍니다. 미국은 이 내추럴 하자드, 그러니까 산불 혹은 지진, 내가 사는 집이 홍수지대인지, 산불이 잘 나는지, 혹은 지진이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조사한 그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비용을 보통 이 남가주 같은 경우는 셀러가 제공합니다. 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비용이 이제 에스크로 클로징 하는 날 다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스펙션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바이어가 고용한 그 인스펙터가 집에 와서 한 3, 4시간 정도 집을 인스펙션 하잖아요. 그러면 인스펙션 한 다음에 그 비용은 인스펙터한테 바로 이제 바이어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스모크 알람이랑 일산화탄소 경보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어프레이저가 와서 집에 이 스모크 알람이나 일산화탄소기가 없으면은 다시 어프레이저가 와서 너네 이거 설치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판매하기로 생각하셨다면 셀러분께서는 이 스모크 알람이랑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워터 히터를 꼭 이렇게 잘 설치해 놓는 것을 브레이싱은 워터 히터가 흔들리지 않게 잘 설치해 놓는 것이거든요. 벽에 붙여서 잘 설치해 놓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프레이저가 나중에 다시 또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종 피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가주에서는 셀러가 많은 비용을 내고 있고요. 이 중에 에스크로 비용을 이제 각자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타이틀 보험이 있어서 집을 사고 팔 때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집의 명의를 확실히 깨끗하게 이 집에 담보도 없고 혹은 이 집에 대출도 없고 이 집에 문제가 없는 그런 깨끗한 집을 바이어가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타이틀 인슈어런스고 이것은 또 셀러로서도 내가 이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사둠으로 해서 나중에 집을 팔고 나서 혹은 바이어로부터 어떤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로서도 좋은 것이 타이틀 인슈어런스고 남가주에서는 보통 셀러가 이 비용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런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회사도 누가 할지, 어떤 회사가 할지를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에스크로 오피서가 있고 혹은 셀러의 초이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회사는 기본적으로 셀러가 정하는 것으로 많이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여러 가지 텍스 같은 부분도 셀러가 내고 있고 HOA, 트랜스퍼 비용이나 아니면 준비하는 서류 비용을 이제 셀러가 내고 그렇지만 HOA, Certification Fee는 바이어가 낸다라고 이것은 딱 선택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이 홈 워런티를 셀러가 바이어에게 제공하는데요. 이 홈 워런티 비용도 셀러가 보통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 홈 워런티 비용은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홈 워런티 회사들을 알아보고 과연 내 바이어에게 적합한 회사와 적합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알고서 쓰게 되는데 이 비용은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홈 워런티 회사는 700불일 수도 있고 어떤 홈 워런티 회사는 800불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서비스 어떤 것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바이어시라면 에이전트랑 잘 상의를 해서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뒤로는 각종 용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파짓이란 어떤 것이고, 뭐 캐시 오퍼인 경우에는 어떻고,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고, 그래서 이 밑으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위에처럼 뭐 날짜를 정한다던가 금액을 정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오퍼 서류는 꼭 오퍼를 쓸 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선정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에이전트한테 나 이 오퍼 서류 좀 미리 볼 수 있어? 해서 받으신 다음에 집에서 이거는 하나씩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을 사고 파는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고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두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집을 정하기 전에 미리 이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을 구매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계약금은 3%를 많이 쓴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어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는 셀러가 그 피해 보상금으로 이제 그 계약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계약금은 전체 집값의 3% 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단 바이어가 컨틴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론 컨틴전시 혹은 어프레이절 컨틴전시 혹은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약을 다 취소하고 디파짓을 100%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컨틴전시 기간이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 14일이라고 적었는데 14일이 지나서 컨틴전시를 이제 다 기간이 끝나서 리무브 했는데 막 클로징하기 한 5일 전이 됐는데 갑자기 바이어가 나는 이 집을 정말 사기 싫어. 나는 정말 뭐 마음에 드는 다른 집이 나왔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어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셀러의 입장에서 보면은 셀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의 3%로 낸 디파짓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파짓은 내가 처음에 1%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3%할 수도 있고 혹은 5%를 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바이어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 셀러는 5%의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2%는 다시 바이어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3%를 맥시멈으로 많이들 적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컨틴전시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로서는 이제 계약이 취소되지 않게 이 컨틴전시가 있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다 조사하고 결정을 해서 이 컨틴전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계약이 반드시 마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wire fraud, 진짜 이 온라인 송금 사기, 어느 나라들은 사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이메일을 해킹해서 이메일의 계좌번호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리고 바이어한테 다시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 집을 계약할 때 돈을 송금할 때 있어서 3% 디파짓을 보내되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다운페이를 보낸다고 할 때든지 항상 에스크로 오피서랑 전화로 구두상으로 이 에스크로 계좌 번호를 꼭 확인한 다음에 그 계좌로 송금을 해야지 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특히 이 주택거래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기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오퍼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막 사인하는 게 아니라 오퍼 서류를 내기 전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적혀 있구나 라는 것을 잘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